네, 검단고등학교 세계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1차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1차시 수능 특강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내용 정리 및 문제 풀이를 위한 강의입니다. 그러니 아직 1차시 기본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들은 기본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나서 지금의 강의를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제목은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입니다. 1강에서 선생님이 학습 목표로 잡은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석기와 신석기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 두 번째, 4대 문명을 비교 분석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지중해 연안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 번째 학습 목표인 4대 문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1강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에 보면 항상 1번 문제로 4대 문명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위해서나 아니면 또 수능이나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도 이 4대 문명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이 내용 정리를 반드시 잘 하고 넘어가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는 EBS 기본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모두 다 다루면 또 내용도 중복되고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 내용과 또 보충해야 될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한 것들 위주로 선생님이 지금 교재에 필기한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잘 필기를 보면서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계사 의미와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인류의 출현과 선사문화에서 이 선사라는 용어만 좀 알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선사와 구분되는 단어가 바로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선사시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문자의 사용 여부입니다.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선사시대라 하고 문자가 사용된 이후의 시대를 역사시대라 합니다. 우리가 강의에서 들었던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는 문자가 사용되기 전의 시대입니다. 즉 모두 둘 다 선사 시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문명이 발생한 4대 문명에서는 독자적인 문자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문명의 발생 이후부터를 우리는 이제 역사 시대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개념은 여러분이 앞으로 역사를 공부하는데 계속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니 지금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필기를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교 17페이지라는 것은 교과서 17페이지, 교과서의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교과서 17쪽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그림이 안 보이거나 좀 더 선명한 그림을 보고 싶으신 학생들은 교과서 17페이지 그림을 참고하라고 써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참고해서 교과서 15쪽에 시간을 나누는 개념에 대해서 좀 같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역사를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교과서 15쪽에 시간의 틀 정하기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역사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시간을 셀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서 씁니다. 예전에는 기원 후를 AD 그리고 기원 전을 BC라고 썼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담겨 있다라고 하여서 오늘날에는 기원 후를 CE 그리고 기원 전을 BCE라는 종교적 색채를 지운 용어를 쓰자라는 운동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단 이렇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다라는 걸 여러분이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사의 시간을 계산할 때는 100년 단위를 한 세기로 묶어서 세기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것까지 한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100년을 센츄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것을 그냥 앞 글자에 따서 C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2020년은 기원 후 2020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세기로 표현하면 21세기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왜 2020년인데 세기로는 21세기인가요? 라고 질문을 당연히 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세기는 1년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101년부터 200년까지는 2세기가 되는 거고요.
즉 세기를 따지다 보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뒤에 두 자리 연도를 빼고 앞에 두 자리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세기가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1876년 강화도에서 우리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세기로 따지면 몇 세기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면 뒤에 연도 두 개 빼고 앞에 18이라는 숫자에 플러스 1을 하면 19세기가 나오겠죠. 즉 강화도 조약은 19세기 말에 맺어진 조약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원 전의 역사를 세기로 나타낼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BCE 기원전 472년은 세기로 표현하면 얼마냐? 뒤에 두 연도를 빼고 앞에 4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원전 5세기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원 후의 역사는 즉 AD 또는 CE의 역사는 연도의 숫자가 클수록 오늘 우리와 가까운 시기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D 즉 CE 1000년의 일과 CE 1500년의 일 중에 오늘날 우리와 더 가까운 거는 1500년대의 일이겠죠. 즉 기원 후의 역사는 숫자가 클수록 오늘과 가까운 시간입니다. 근데 기원 전의 역사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오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의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기원 전 2000년 전의 일과 기원 전 1000년의 일 중에서 오늘날 우리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기원 전 2000년 전의 일이 되겠죠. 즉 기원 후의 숫자는 클수록 오늘날과 가깝고 기원 전의 숫자는 오늘날과 멀다 라는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앞으로 역사를 공부하실 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혼란이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수능특강 교재로 와서 3번 문명의 발생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라 함은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만들어낸 각종 정치, 제도,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일컫는 용어를 문명이라 합니다.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 조건은 공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도시국가의 발달이 먼저 전제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사람들은 도구로 청동이란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문자를 발명해서 문자를 기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문명의 발생 과정에서 이 관계농업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관계농업은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물을 끌어와서 농사에 이용하는 거, 이걸 관계농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문명 지역들은 기후가 온화하고 큰 강 근처에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농사 짓기에 유리한 곳에 당연히 사람들은 모여 살게 됐겠죠. 근데 농사를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 부족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떻게 되냐면 도시가 성립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성립되고 그 도시에서는 청동이라는 새로운 그전의 석기와는 다른 새로운 도구가 발명되기 시작하죠. 이 발명된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는 서로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군사조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성벽 등을 세우면서 도시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내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와 또 물자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종교의식이라든지 각종 도시국가의 기록들을 남길 필요성이 떠오르게 돼서 문자를 발명하고 문자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문명이 출발했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4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문명의 위치와 그 강이 어떤 강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쪽에 보시면 4대 문명에 이제 해당하는 지역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맨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곳에서 발달했던 가 지역에서 발달한 문명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집트 문명입니다. 다음으로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발생했던 나 지역의 문명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이 이름의 뜻도 잠시 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에서 발달했던 문명은 그렇습니다. 인도 문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황허강 유역에서 발달했던 문명은 그렇습니다. 중국 문명입니다. 이 네 군데에서 발달했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달했던 문명을 우리는 4대 문명이라 하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가장 먼저,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우리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교재로 돌아와서 이제 페이지 수로 9페이지고 4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우선 아까도 봤듯이 지도상에 보이듯이 두 강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땅이라는 의미가 메소포타미아의 뜻입니다. 즉 두 개의 강 사이에서 발달한 문명을 우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고, 오늘날에는 이라크, 이란 등 여러분이 흔히 중동으로 알고 있는 지역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특징을 좀 보면 기원전 3500년경에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문명이 출발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필기해 놓았듯이 이 지역은 지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개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개방적인 지형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강들은 범람, 넘쳐나는 것들이 주기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범람하게 됩니다. 불규칙적인 강의 범람을 사람이 예측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또한 잦은 홍수가 발생하고 개방적이다 보니 이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잦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배자가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홍수 등을 통해서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그런 세계관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지형적 특징과 자연 환경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현세를 중시하는 현세적인 세계관이 발달했다는 걸 우리가 강의를 통해 들었습니다. 현세라는 건 무엇이냐? 지금의 내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을 중시한다는 거죠. 당장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가치관, 세계관이 이 문명에서는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세적인 문명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지역에 남겨진 문학 작품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과서 23쪽에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는데요. 교과서를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 사람들의 현세 중시하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길가메시라는 인물이 인간의 영원한 문제인 죽음이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두고 이제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죽음이란 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세를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현세에 충실하게 살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시 교재로 와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교관과 또 문화 등이 좀 더 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종교 시설 남겨진 유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구라트라는 겁니다. 지구라트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신전인데요. 선생님이 필기 내용에도 썼듯이 다신교라고 써놨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요. 다신, 여러 신들을 섬겼고요. 각자 도시마다 섬기는 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인 지구라트를 건설했었습니다. 다신교와 조금 대비되는 개념이 유일신 신앙 이런 용어를 쓰게 될 겁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헤브라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면서 선생님 한번 보여드리도록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길가메시 서사시와 지구라트가 대표적으로 남겨져 있는 그들의 문명을 보여주는 유물 또는 유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문자입니다. 문자는 오른쪽에 쐐기 문자라고 나와 있듯이 점토판에 끝이 표족한 것들로 새겨가지고 글자를 표현한 거고요. 날짜, 달력을 세는 개념으로는 태음력이라는 방식을 썼고 숫자는 60진법이라는 방법으로 셌다고 합니다. 60진법은 쉽게 이해하려면 1시간 60분, 1분 60초, 또 각도 360도 이렇게 60의 단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세는 방법이라고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세워졌던 나라 중에 하나인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남겼던 법전 있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집트 문명으로 가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역은 지형적인 차이로 인해서 굉장한 또 문명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에 나일강역에서 발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지형적 또 자연환경의 특징이라 하면 첫 번째, 나일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들과 다르게 굉장히 정기적인 범람을 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집트가 이제 위치상 여기입니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는 바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대륙의 밑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민족의 침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래서 통일된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자연환경과 또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현세를 중시하기보다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 좀 어려운 말로 내세라고 합니다. 내세를 더 중시하는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강의를 통해서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이집트인들의 내세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 왕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고 그 미라의 무덤인 피라미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 편지라는 뜻의 사자의 서 같은 것들을 남겼다. 오른쪽의 그림에 사자의 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자의 서도 한번 보고 가면 교과서에 길가메시 서사시 옆에 나와 있는데요. 사자의 서는 그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본인이 살았을 때 했던 행위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 사자의 서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전세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고 사자에서는 이집트 문명의 내세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이집트 문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집트 문명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정치와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왕이 자신을 설명하면서 왕은 신의 권력을 이용한 신권 정치 또는 신정 정치란 말로 표현합니다. 신정 정치를 실시했다고 전해집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여러분 여기 뭐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지만 왕이 신의 대리자로서 신권 정치를 실시했다라는 것. 즉 뭐냐면 왕은 신의 명령을 이 땅에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권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으로 통치를 해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신권 정치라고 표현합니다. 이집트에서도 역시나 다신교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신이 가장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었는데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태양신의 아들을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집트의 지배자는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대리인이라고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신권 정치를 실시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집트의 문자는 메소포타미아에 무슨 문자가 있었죠? 그렇죠. 세기 문자가 있었다면 이집트에는 상형 문자라고 해서 말 그대로 모양, 이렇게 모양을 통해서 글씨를 표현한 게 있었고 이것들을 어디에 기록했냐면 파피루스라는 오늘날 종이의 원형으로 불리는 곳에 기록했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이집트 문명에서는 날짜를 셀 때 태양력을 셌고 숫자를 셀 때는 십진법의 방법으로 셌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굉장히 비교해서 내용 정리를 하면 쉽게 두 문명을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문명의 세계관의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문화, 종교적 차이점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보다 쉽게 머리에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10페이지에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국가, 지중해라는 곳이 어딘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중해는 이 지도에 나와 있듯이 요 바다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바다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지도 오른쪽에는 아시아 지역이고 이 밑에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위쪽은 유럽입니다. 세 개의 대륙이 연결되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세계사를 배우면서 지중해라는 곳이 역사의 무대에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지중해가 여기구나 라고 그냥 지금은 우선 위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중해 근처에서 활동했던 문명을 발달시켰던 세 가지 나라가 있는데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입니다. 각각의 특징들은 기본 강의에서 다 정리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타이트는 철제 무기를 앞세워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세력을 떨쳤다.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페니키아의 경우는 많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이들이 썼던 문자가 표음 문자고 이 표음 문자가 나중에 후에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하자면 그 페니키아의 대표적 식민지 중에 하나가 카르타고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카르타고는 우리가 2학기 때 로마라는 나라를 배울 때 다시 한번 등장을 될 겁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카르타고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때 한번 1학기 때 들었구나 라고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헤브라인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 때 전성기를 누렸고요. 이후에는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돼서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브라이가 세계사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기여한 부분, 역사적 의의가 하나 있다면 이들은 신을 한 신만 섬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유일신 신앙이라 하는데요. 그들이 섬겼던 신을 우리는 야훼라고도 부릅니다. 이 야훼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대인들의 종교가 유대교고 이 유대교가 나중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1차 시 수능특강 기본 강의에서 다뤘던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시 수능특강 기본 강의가 업로드 될 거고 2차 시 내용 정리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아마 2차 시는 지금 교재에 남아있는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